매사에 싹싹하고 상냥했던 며느리에게 남편과 아들이 넘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 전체를 손 안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외곽의 30년 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63세 평범한 주부예요. 며느리를 처음 만나던 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상하다고 하기엔 며느리는 너무 완벽했거든요.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는데 그걸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아들이 엄마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데려올게라고 문자를 보낸 건 11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주방에서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이 여자를 집에 데려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사귀는 사이라면 굳이 부모님께 인사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이미 직감했어요. 아, 이 아이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들의 배우자라면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일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괜찮은 아이면 좋겠다. 아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 현관 앞에 섰어요. 와인색 롱코트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양손에는 고급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까 인삼 세트 하나랑 전통 한과 한 박스였어요. 포장이 꽤 고급스러웠고 리본까지 달려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준비를 많이 했네 싶었어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어른 집에 인사 올 때 이런 거 잘 챙기지 않거든요. 대부분 케이크 하나 들고 오거나 손이 빈 채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며느리는 제 앞으로 와서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11월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 차가운 손이 저한테는 뭔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며느리의 본성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와도 될지 몰라서 많이 떨렸어요.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눈도 함께 웃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목소리와 눈빛에 일단 마음이 좀 놓였어요. 긴장을 많이 했겠구나. 어린 나이에 남자친구 부모님 뵈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하면서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남편은 원래 낯선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여는 타입이 아닌데 그날은 달랐어요. 며느리가 인삼 세트를 건네면서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이 정말 활짝 웃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연애하고 조금 의아했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며느리는 제가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칭찬했어요. 제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제 깍두기가 아삭아삭하다고, 심지어 제가 담근 된장이 시중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솔직히 기분은 좋았어요. 주부로서 오랫동안 음식을 해왔는데 누가 맛있다고 해주면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이 가라앉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며느리가 칭찬한 게 음식만이 아니었어요. 제 손재주도 제 인테리어 감각도 심지어 제가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옷까지도 며느리는 예쁘다고 했어요. 한두 번이면 그냥 인사치레로 넘길 수 있는데 그날 하루 동안 며느리가 저를 칭찬한 횟수가 제 기억으로는 15번도 넘었어요. 그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칭찬이 너무 많으면 가끔 피곤하잖아요. 그날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야, 아들이 눈이 높네. 어디서 저렇게 싹싹한 애를 데려왔어. 저는 그 말에 그냥 그러게요 하고 넘겼어요. 아들도 엄마 어때? 마음에 들어? 하고 물었는데 저는 응,
괜찮아 보이더라 라고 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모르게 불편했어요. 이 불편함의 정체를 저는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과일 한 박스, 떡 한 상자, 건강식품 한 세트. 늘 뭔가를 들고 왔고 늘 밝게 웃었어요. 남편은 며느리가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고 아들은 더 활기차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오기도 전에 아들의 친척들한테 먼저 연락을 돌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들의 사촌형, 아들의 고모, 심지어 아들이 거의 왕래를 끊고 지내던 먼 친척한테까지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 몰래요. 나중에 아들의 고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언니, 그 아이 참 싹싹하더라. 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어떻게 아들의 고모 연락처를 알았지? 아들한테 물어봤나? 근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아들의 가족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맥을 파악하고 하나씩 선점해 나가는 것처럼요. 당시에는 아들을 좋아하니까 아들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거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었어요. 그건 포석이었어요. 자기 편을 미리 만들어두는 거였죠.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6개월쯤 뒤였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은 두말 없이 찬성했어요. 그 아이는 됐어. 내가 보면 알아.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서네요. 남편은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의심 없이요. 저는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좀 더 알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될까?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저는 그 이후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느낌이었고 직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직감이 맞았다는 걸 나중에 뼈저리게 깨닫게 됐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참 영리하게 움직였어요. 예식장 선정, 혼수 준비,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걸 척척 해냈어요. 저한테는 어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였어요. 저는 나중에야 그걸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이 아이가 능력이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말 예뻤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이 그림 같았어요. 하객들이 다들 예쁘다고 수군거렸고 저도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 아들이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딱 3달 후에 알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3달이 지났을 때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밥상에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살짝 눈짓을 하는 것, 남편이 말하는 도중에 며느리가 슬며시 화제를 돌리는 것, 아주 미세한 것들이었어요. 그게 단순한 신혼부부의 행동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를 말하면 그래, 엄마 하고 받아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 혹은 엄마는 좀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독립적으로 변하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저도 모르게 너무 아들한테 의존했나 싶어서 반성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꼭 며느리가 아들이랑 단둘이 있다가 나온 직후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들이랑 속닥거리고 나오면
거실에서 아들이 저한테 서운한 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면 그 이후에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저녁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며느리가 아들한테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 아들이 요즘 나한테 좀 이상하게 대하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한참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아이들도 자기 생활이 있지.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를 한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었나? 아들한테 너무 집착했나? 며느리한테 처음부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며느리가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땐 몰랐죠. 며느리가 제 앞에서 하는 말과 아들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마트에 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니까 거실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 발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어요. 잠깐 복도에서 멈췄어요.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발을 벗다가 우연히 들린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제 앞에서 하던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자꾸 내 일에 참견하는 거 알지? 나는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못 믿어하시는 게 느껴져. 아들이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좀 어머니한테 얘기해줘. 나는 너무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참견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 부부의 일에 제가 끼어든 기억이 없었어요.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한 것도 며느리를 불편하게 한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거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왔어요. 방긋 웃으면서 어머니, 마트 다녀오셨어요? 뭐 무거운 거 없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금방 전환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며느리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식적으로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며느리는 상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공손하고 순한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요즘 허리는 어떠세요? 하면서 살뜰하게 챙기는 척했어요. 아들 앞에서는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아내였어요. 약간 눈물이 글썽이는 눈빛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는 효성스럽고 배려 넘치는 며느리였어요. 세 가지 얼굴을 자연스럽게 번갈아 쓰는 게 연습이 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는 성격이 다양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사람이 상황에 따라 다른 면을 보이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경우는 달랐어요. 각자한테 하는 말의 내용이 달랐어요. 단순히 태도나 말투가 다른 게 아니라 전달하는 정보 자체가 달랐어요. 남편한테는 제가 재산을 쥐고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아들한테는 제가 며느리를 무시한다는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자기가 늘 제 편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서웠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 사이를 이렇게 정교하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조종이 아무런 티도 나지 않게 이루어진다는 게. 저는 그때 이 집 안에서 혼자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집인데, 내 가족인데, 나만 혼자인 느낌이요. 며느리가 저의 오래된 친구한테까지 손을 뻗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40년 지기 친구 순옥 씨가 어느 날 전화해서 야, 너 며느리가 내 인스타그램 팔로우하더라. 참 예쁘게 생겼더라. 댓글도 이쁘게 달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옥 씨가 어떻게 며느리 계정을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순옥 씨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며느리한테 순옥 씨 얘기를 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며느리가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잠깐 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 혼자 거실에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이건 포위였어요. 저는 이 집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며느리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그걸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한대. 엄마가 좀 더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내가 언제 불편하게 한 적 있어? 어떻게 불편하게 했는데? 물어봤더니 아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불편하게 한대요. 그냥 어머니가 힘들게 한대요. 그 말을 반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이유가 증거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애매하고 막연한 감정의 언어로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반박도 못하게 그냥 기분이 그렇다는 말 뒤에 모든 걸 숨기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걸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낸 건 그로부터 2달 후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저랑 며느리가 단둘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친구 모임이 있었고 아들은 야근이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차를 한 잔 가져다 주면서 소파에 같이 앉았어요. 평소랑 다름없이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투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조용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말을 시작했어요. 아버님 노후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하지 않겠냐고요. 요즘 부동산이 어떻고 상속세가 어떻고 증여 타이밍이 어쩌고 하면서 꽤 길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듣고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지만 일단 들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자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히 집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파트 명의가 저랑 남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틀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며느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의 재산 문제를 왜 며느리가 먼저 꺼내는 건지요. 그날 대화를 마치고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방금 들은 말들을 되새겼어요. 사흘 후였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명예 좀 정리하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게 며느리의 입에서 시작됐다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3일 전에 며느리가 꺼낸 이야기가 남편한테 전달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 대화를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언제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를 남편도 굳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라고 했어요. 그 대답이 딱 며느리가 저한테 했던 말이랑 똑같았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일치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내서 제 반응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묻는 형식으로, 남편한테는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이 먼저 저한테 말을 꺼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략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찾기 시작했어요. 진명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우리 집은 30년 된 아파트지만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 있었어요. 거기다 저랑 남편이 따로 가지고 있는 작은 전세 보증금도 있었어요. 합치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니까요. 며느리가 직접 재산에 손을 대려 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신혼인데 시부모님 재산명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뭔가 급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아들이랑 며느리의 대화를 또 듣게 됐어요. 이번엔 거실 옆방에서 TV 소리가 커서 들렸어요. 아들이 대출이 많이 힘들어? 하고 물었고 며느리가 응, 이자가 장난 아니야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대출? 얼마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아들의 사촌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며느리가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꽤 큰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였는데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지만 가족 친지를 통해서 꽤 심각한 금액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게 우리 집 명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 자산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재산 관련 이야기를 꺼냈어요. 매번 다른 방식으로요. 어떨 땐 뉴스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흘렸고 어떨 땐 주변 지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언급했어요.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돌아서 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항상 결국은 한 가지 결론으로 흘러갔어요. 자산을 미리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말로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는 말을 너무 잘했고 저는 아들도 남편도 이미 어느 정도 며느리 쪽으로 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싸움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증거로 해야 한다는 걸 저는 조용히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귀를 열고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한 것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나중에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첩 하나를 사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어요. 날짜를 적고 누구한테 한 말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쌓이다 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세 방향으로 이야기를 쪼개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하는 말, 남편한테 하는 말,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각각 완전히 달랐어요. 같은 사건을 두고 세 사람한테 전혀 다른 버전으로 전달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녁 제가 며느리한테 요즘 밥은 챙겨 먹어? 하고 물은 적 있어요. 그냥 걱정이 돼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저한테 와서 엄마,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바쁜데 그것도 몰라주면 어떡해라고 했어요. 저는 순간 멍했어요. 제가 걱정해서 한 말이
어떻게 그걸 몰라준다는 말로 바뀌는 건지. 며느리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전달한 내용은 제가 한 말의 의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또 달랐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며느리가 요즘 집안일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당신이 좀 더 배려해줘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한 게 분명했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포장됐는지 저는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제가 직접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혹시 집안일이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제 편이잖아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편이라고요. 세 사람한테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만 자기가 제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저는 나중에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저한테 편이라고 해야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의심받을 위험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의심받을 사람한테 직접 가서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렵 친정 언니가 서울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며느리도 그날 함께였어요. 언니는 처음 보는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결혼 생활은 어떠냐, 직장은 어디냐, 아들이랑은 잘 지내냐 하는 평범한 질문들이었어요. 며느리는 언니 앞에서도 아주 공손하고 밝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언니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도 며느리는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니랑 통화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며느리의 대화 속에 은근히 반영이 됐어요. 저는 언니랑 통화할 때 며느리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며느리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메모해뒀거나 기억해뒀던 거겠죠. 언니가 돌아가고 나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모님이 참 정이 많으신 분이네요. 어머니 이야기를 이모님한테 많이 하셨나 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자기가 다 듣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당신 이야기 내가 다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재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은 저한테 하는 방식이랑은 달랐어요. 저한테는 합리적인 설명 위주로 얘기했다면 남편한테는 감정을 섞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하면서 무심코 흘린 말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 당신이 재산에 집착한다고 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집착이요. 제가 우리 집 재산에 집착하고 있다고요. 그게 내 남편 귀에 들어간 거예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재산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신다. 그게 아버님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살짝 안타까운 척하면서요. 남편이 그 말에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게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을 썼으니까요. 제가 무서웠던 건 며느리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이 집안의 공기를 바꾼 속도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남편과 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없던 거리감이 생겼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면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아들은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며칠 우리 집에 머문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손녀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는데 아직 아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방문한 거였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처음엔 저한테 참 정중했어요. 그런데 이틀째가 되자 우리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나가서 창밖을 내다보고 주방 서랍을 열어보고 심지어 제가 쓰는 방 앞을 기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손님이니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현관에서 며느리랑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한 문장이 귀에 걸렸어요. 여기 조건은 충분해.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확신하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더 빨라졌어요. 더 자주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이랑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아들한테도 뭔가를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속도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느꼈어요. 기록을 더 빨리 해야 했고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 했어요. 말로는 이 집 안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여우가 맞는데 여우를 잡으려면 여우보다 더 조용하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저는 원래 기계치예요. 스마트폰도 아들한테 배워서 겨우 카카오톡이랑 사진 찍는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때문에 녹음 방법을 배웠어요. 검색해서 배웠어요. 휴대폰 기본 녹음 앱 쓰는 방법, 화면 꺼진 상태에서도 녹음 유지하는 방법, 파일을 따로 저장하는 방법까지요. 60대가 넘어서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엔 녹음 버튼 누르는 것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한테 계속 물었어요. 근데 그냥 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처음 저장했던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파일 이름을 뭐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날짜로 했어요. 1108. 그날은 며느리가 남편한테 집 담보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걸 우연히 옆방에서 들은 날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문이 얇아서 들렸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요즘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쓰는 게 세금보다 이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그런가 하면서 듣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날 거실 소파에 앉아서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화면을 꺼진 채로 녹음을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집에서 항상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다녔어요. 식탁에 앉을 때도 거실에 있을 때도 항상 녹음 준비가 된 상태로요. 문자 메시지도 따로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는 늘 너무 다정한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제가 항상 곁에 있어요. 그 문자들을 스크린샷 찍어서 따로 폴더에 저장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엄마가 며느리한테 차갑게 대했다고 할 때 이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굴었는데 내가 어디서 차갑게 대했냐고요.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계속했어요. 수첩에는 녹음이 안 된 상황들을 적었어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귓속 말하는 걸 봤을 때 남편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면서 평소랑 다른 표정을 지을 때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순간들을 날짜와 함께 기록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이었는데 저희 쪽 친척들이 왔어요. 시누이 두 분이랑 그 남편들, 애들까지 해서 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며느리는 그날 너무 열심히 움직였어요.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어른들한테 음료 드리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시누이 한 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올케 며느리 잘 들어왔네. 참 싹싹하다. 저는 웃으면서 그렇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서 시누이한테 슬쩍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님, 저 사실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머니가 잘 받아주실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노력하는데 내가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시누이 앞에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시누이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날도 수첩에 적었어요. 시간, 장소, 발화자 내용.
그리고 그 옆에 짧게 덧붙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 같은 전략을 쓴다고요.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일종의 냉정함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가 지는 거다. 그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며느리는 감정으로 저를 흔들려고 하는데 저는 감정을 죽이고 사실만 모아야 한다고요. 그 냉정함이 저를 지켜줬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좀 상처가 됐다고요. 어떤 말이냐고 물었더니 몇 달 전에 제가 며느리한테 요리를 좀 배워두면 좋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요리를 못한다든가 배워야 한다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했다고 했어요. 언제 어디서 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수첩을 속으로 떠올렸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면 내 수첩에도 기록이 있어야 해. 없다는 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기록의 힘이었어요. 내가 한 일 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없는 말을 만들어낼 때 저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주변 이웃 한 분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인데 나이가 비슷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이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 말이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녹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다고 했어요. 녹음이 없었을 땐 아들이 엄마 왜 그런 말해 하고 끝이었는데 녹음이 있으니까 아들이 더 이상 반박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한테 확신을 줬어요. 하고 있는 게 맞다는 거요. 기록을 시작하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꽤 많은 자료를 갖게 됐어요. 녹음 파일이 16개, 문자 스크린샷이 30장 넘게, 수첩에는 날짜별로 빼곡하게 기록이 쌓였어요. 그 수첩을 펼쳐서 읽어보면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쌓이고 나니까 흐름이 보였어요. 며느리가 어떤 순서로 가족들을 움직였는지, 어떤 말을 어느 타이밍에 꺼냈는지가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건 더 이상 느낌이 아니었어요. 증거였어요. 저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나한테는 진실이 있었고 진실을 담은 기록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쌓일수록 저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말을 줄이고 표정을 다스리고 며느리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여우는 자기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가장 솔직하게 움직이거든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어요. 며느리는 스스로 무너졌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날은 제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찍 깬 날이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눈이 떠졌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남편은 동네 경로당에 나갔고 아들은 출근한 상태였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려다가 거실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서 그냥 방문을 열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랑 통화하나 보다 싶었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다르게 편했어요. 집에서 저나 남편, 아들이랑 있을 때의 그 조심스럽고 다정한 톤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풀어진 상태였어요. 저는 방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숨을 죽였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아버님은 내 말은 다 믿어. 어머니는 뭐라고 하긴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나이 있으신 분이.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곧 손 놓을 거야. 집만 정리되면 우리 대출 문제 끝이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아버님이 다 해주실 거야. 저는 방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녹음 앱을 켰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며느리는 한참 더 통화를 했어요. 대출 금액을 이야기했고, 어느 은행이 어떻고, 우리 집을 담보로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며느리 목소리가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주방으로 가는 소리가 났어요. 냉장고 여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녹음을 멈췄어요. 재생 버튼을 눌러봤어요. 들렸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집만 정리되면 대출 문제 끝이라는 말이. 아버님은 다 믿는다는 말이. 어머니는 곧 손 놓을 거라는 말이. 저는 그 파일을 두 군데에 백업해뒀어요.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고 문자로 저 자신한테 파일을 보냈어요. 당시엔 이메일 백업까지는 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뒀어요. 그러고 나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낮잠 주무셨어요? 개운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응 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 저는 저녁밥을 하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를요. 며느리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남편과 아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무서웠어요. 두 사람이 며느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이요. 만약 남편이 며느리 말대로 집 명의를 넘겨버렸다면 그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이 됐을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게 유일한 다행이었어요. 며느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건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며느리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아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아들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물론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준 거였어요. 내용은 이랬어요. 은행 상담을 받아봤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담보 한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였어요. 아버님한테 말씀드려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아들한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아들이 왜 찍어?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나중에 기억하려고라고 했어요. 아들은 그냥 넘겼어요.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한테 보낸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어머니 노후를 위한 거라는 식으로 포장했는데 아들한테는 담보한도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목적이 노출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 녹음에, 문자 스크린샷에, 수첩 기록에,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전부 각각 따로 보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합치면 하나의 선이 됐어요. 며느리가 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재산을 목표로 움직여온 과정이 선명하게 보이는 선이요. 저는 그날 밤 혼자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날짜 순서대로 배열하고 어떤 게 핵심인지 체크했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 날짜를 잡기로 했어요. 남편과 아들을 한자리에 앉혀두고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맞았어요. 둘 중 한 명씩 따로 이야기하면 며느리가 또 그 사이에서 다른 말을 꺼낼 테니까요.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아무도 먼저 며느리한테 이야기할 틈이 없도록요. 저는 그날 밤 제일 오래 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실이 내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날짜를 정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동시에 집에 있는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친구 모임이 있고 아들은 야근이 잦았어요. 며느리 없이 두 사람이 함께 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점심 식사 자리를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게 당연한 집이라 식사 시간을 고르면 며느리가 빠지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아빠랑 셋이서 이야기 나눌 게 있어. 며느리는 따로 약속 잡아줄 수 있어. 아들이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빠 건강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남편 건강과도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자산 문제가 결국 남편 노후 문제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러겠다고 했고, 며느리한테는 친정 부모님한테 가달라고 부탁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오전 내내 저는 조용했어요. 집안을 정리하고 밥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증거를 차분하게 보여주고 판단은 남편과 아들이 하도록 두어야 한다. 그 생각만 반복했어요. 며느리는 오전에 짐을 챙기면서 평소랑 다름없이 밝았어요. 어머니, 친정에 다녀올게요. 저녁에는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이물감이 있었어요. 오후 5시 남편이 경로당에서 돌아왔어요. 아들도 오후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3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건강 문제가 뭐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밥 먹고 나서 이야기하자. 오래 걸릴 수 있어. 남편이 눈썹을 올렸어요.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국그릇 뜨는 손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갔다가 수첩이랑 휴대폰을 들고 나왔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거실 의자를 당겨서 두 사람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 자리 배치가 뭔가 진지하게 느껴졌는지 아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이야기야. 남편이 표정이 굳었어요. 아들은 갑자기 왜 하면서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저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를 했으니까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야.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 그 말을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처음에 못 박아두는 게요. 수첩을 먼저 펼쳤어요. 날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며느리가 각각 다른 사람한테 한 말들을 비교해서 읽어줬어요. 아들한테는 내가 며느리를 무시한다고 했고, 남편한테는 내가 재산을 쥐고 있다고 했고, 나한테는 자기가 내 편이라고 했다는 것. 아들이 중간에 말을 끊으려고 했어요. 엄마, 그게 다 같은 이야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아들한테는 내가 나쁜 시어머니고, 아빠한테는 내가 집착하는 아내고, 나한테는 며느리가 내 편인 사람이야. 세 가지가 다 다른 거야. 남편이 팔짱을 끼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문자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보낸 다정한 문자들이랑 아들한테 보낸 담보한도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줬어요. 아들이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 메시지를 자기가 저한테 보여준 것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엄마한테 보여준 거잖아. 응. 그래서 저장해뒀어. 아들이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다음 녹음 파일로 넘어갔어요. 작은 것들부터 먼저 들려줬어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담보대출 이야기하던 녹음, 명절날 시누이한테 내가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던 녹음. 남편이 두 번째 녹음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하고 소리를 냈어요. 시누이한테 한 말은 남편이 직접 들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남편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 녹음을 틀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아버님은 내 말 다 믿는다는 말, 어머니는 곧 손 놓을 거라는 말, 집만 정리되면 대출 문제 끝이라는 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남편은 들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뭔가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처음에 자세를 앞으로 기울여서 들었고 다 듣고 나서 등받이에 기댔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녹음이 끝나고도 아무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설명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3분쯤 됐을 거예요. 그 3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거야? 저는 날짜를 말해줬어요. 그때 집에 엄마랑 그 사람밖에 없었어. 응. 아빠도 나가셨고, 너도 출근했고.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어요. 그 손이 조금 떨려 보였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담보가 얼마나 나온다고 했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그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며느리가 한 말들이 남편한테도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여보,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오랫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소파 옆에 놓인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몇 달 동안 혼자 이 수첩 앞에 앉아서 기록하고 저장하고 정리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수첩에다가만 털어놨던 날들이요. 남편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제 편에 섰어요. 소리 높여 무언가를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너무 몰랐어. 그 말 하나가 그동안 제가 혼자 버텨온 것들을 전부 알아준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울면 감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쌓은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들은 그날 밤 오래 고민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다가 끊었고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녹음을 들었음에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이에서 아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촉하거나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다가 거실 분위기를 보고 멈췄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도 자리에 있었어요. 세 사람 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하려다가 그 웃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앉아봐.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며느리가 아들 옆에 앉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계산하는 눈빛이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고 있는 눈빛이요.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거실을 채웠어요. 그 순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웃지 않았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기 목소리였으니까요. 녹음이 끝나고도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지켜봤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침묵을 혼자 견뎌왔는데 이 침묵은 달랐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침묵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해서 생긴 침묵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변명이었어요. 친구한테 과장해서 말한 거라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고, 스트레스를 털어놓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아들 표정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변명을 들으면
믿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진명의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 번 꺼낸 게 과장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눈물이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에 쓸 카드가 눈물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약해 보이는 게 며느리한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저는 몇 달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그 눈물은 아들한테 향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건 아들이 판단해야 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봤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나가 있어줘. 며느리가 잠깐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직접 말했어요. 조용하게, 그리고 끝까지 차분하게요. 나는 내가 무섭지 않아. 내 말이 무서웠을 뿐이야. 내 말이 이 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다 봤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복수처럼 들릴까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두려워서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내 집을, 내 가족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멈추게 한 거였어요. 며느리는 그날 밤 가방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예전에 그 무겁고 답답한 조용함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가득 찬 조용함이었어요.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런 걸 혼자 다 하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혼자였다가 누군가가 알아줬을 때 사람이 웃으면서 울 수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아들은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이틀 뒤에 아들이 저한테 왔어요. 엄마 몰라봐서 미안해.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사과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며느리가 영리했고 아들이 속았을 뿐이에요. 그게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이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아들이 며느리랑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까지 관계된 대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제가 혼자 짐작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어요. 가족들이 함께 만든 투자 실패가 꽤 오래된 거였고 그 해결책으로 며느리가 이 집을 선택했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목적이 있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어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느끼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기록하면서 제 자신을 의심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말로 느껴지는 것과 사실로 확인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느낌이 먼저 왔을 때 그 느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내 가족과 내 집에 관한 일에서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날을 소리 지르고 싶었는지요.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며느리한테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저는 예민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감정적인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 대신 기록했어요. 말 대신 증거를 쌓았어요. 응징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응징은 며느리를 벌주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빛 아래 두면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해요. 아무리 정교한 말도, 아무리 여러 겹으로 포장된 이야기도 사실 앞에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금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들은 잠시 친구 집에 머물면서 앞으로를 정리하는 중이고요. 집안이 조용해졌는데 이 조용함은 무거운 조용함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TV를 같이 보면서 아무 눈치 없이 웃는 게 이제 다시 가능해졌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정말 큰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편한 것, 내 남편이 내 편인 것, 내 아들이 결국 돌아온 것. 그걸 되찾기 위해서 저는 참고 기다리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어요. 진실은 모이면 무기가 돼요. 그리고 그 무기는 누군가를 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저는 그걸 63세 배웠어요. 늦었지만 충분했어요.